안녕하세요, 차트 승부사 고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이후로는 이런 검색은 필요 없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볼린저 밴드를 단순히 책이나 유튜브 동영상에 나오는 그대로 실전 매매 전략에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볼린저 밴드 매매 전략으로는 10년 후에 옆집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남들 다 아는 매매법만 따라가면 수익률도 그냥 평균에 머물 뿐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전략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상단이나 하단에 닿았다고 무턱대고 매도하다가 추세가 터지는 순간 큰 손실을 보는 일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 내 자산이 크게 흔들린다면 거창했던 10년의 투자 계획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은 차트 하나, 지표 하나를 보더라도 볼린저 밴드를 통해 결과가 180도 달라지는 진짜 매매법을 공개합니다. 오늘 약 20분 동안 여러분의 매매 기준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3가지입니다. 초보자들이 볼린저 밴드 매매가 진짜 위험한 이유, 99%가 잘못 쓰는 볼린저 밴드의 진짜 활용법, 볼린저 밴드 창시자 존 볼린저가 알려준 진짜 볼린저 밴드 매매 전략. 오늘 다룰 내용을 모르면 앞으로 아무리 경제나 차트를 공부해도 결국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 설명부터 실제 돈이 벌리는 볼린저 밴드 전략까지 오늘 영상에서 한 번에 뜯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왜 많은 트레이더들이 지금도 볼린저 밴드를 참고하는지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개인 투자자들만 보는 지표가 아닙니다. 프로 트레이더들도 오래전부터 참고해왔고 월가 헤지펀드 같은 기관 운용에서도 여전히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표는 1983년에 만들어졌는데도 지금까지 꾸준히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관적이고 지금 시장에서도 여전히 실전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존 볼린저도 지난해인 2025년 국내 투자 행사에 직접 참여해 볼린저 밴드 활용법을 강연했고 뉴트레이딩의 다우지수 100년 백테스트에서도 여러 보조지표 가운데 승률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볼린저 밴드는 예전에만 쓰이던 지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실전에서 통하는 지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를 볼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가격의 대부분이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는 그냥 그어놓은 선이 아니라 가격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 평소에는 캔들 대부분이 밴드 안에 있고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가까우면 평균보다 많이 올라온 자리일 수 있고 하단에 가까우면 평균보다 많이 내려온 자리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많이들 서두른다는 겁니다. 밴드 밖으로 나갔으니 이제 바로 안으로 돌아오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밴드 바깥은 드문 자리라는 뜻이지 곧바로 반대로 꺾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세가 강하면 한번 이탈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상승이 강하면 상단 밴드 바깥으로 계속 밀고 갈 수 있고 하락이 강하면 하단 밴드 아래로 연속해서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정답을 찍어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지금 자리가 평소와 비교해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보여주는 상대 기준에 가깝습니다. 이걸 알고 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차트에 볼린저 밴드를 추가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선이 3개 보입니다. 가운데가 중심선, 위가 상단 밴드, 아래가 하단 밴드입니다. 먼저 중심선은 보통 20일 단순 이동 평균선입니다. 최근 20일 평균 가격을 선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중심선이 올라가면 평균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라 상승 쪽으로 볼 수 있고 내려가면 평균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라 하락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심선은 추세만 보는 선이 아닙니다. 지금 가격이 평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도 같이 보여주는 기준선입니다. 가격이 중심선 위에서 움직이면서 이 선이 아래에서 받쳐주면 상승의 힘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중심선이 아래에서 움직이면서 위에서 막히면 하락의 힘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는 중심선에서 표준 편차만큼 위아래로 벌어진 경계선입니다. 기본 설정은 표준 편차 2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추가했을 때 가격이 평소 어느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지가 이름과 같이 밴드처럼 보이게 됩니다. 표준 편차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가격이 평균 근처에 모여 있는지 아니면 평균에서 멀리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시장이 조용하면 표준 편차가 줄어들면서 밴드 폭이 좁아지고 가격 흔들림이 커지면 표준 편차가 커지면서 밴드 폭도 넓어집니다. 기본값을 2로 많이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규 분포 기준으로 보면 가격이 이 밴드 안에 들어올 확률이 약 95.4%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캔들 100개 중 약 95개 정도는 밴드 안에 있고 바깥으로 나가는 장면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단이나 하단 밴드 밖으로 나갔다면 평소보다 움직임이 꽤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 1로 낮추면 밴드 폭이 좁아집니다. 닿는 장면은 많아지지만 그만큼 잡음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3으로 높이면 밴드 폭이 넓어져서 웬만한 움직임은 안에서 다 흡수됩니다.
대신 신호가 너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이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너무 예민하지도 않고 너무 둔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가격이 밴드 안에 머무를 확률이 높다고 해서 상단에 닿았다고 바로 매도하고 하단에 닿았다고 바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가격이 평소 어느 범위에서 많이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통계 기준이지 진입 버튼을 눌러주는 신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같이 기억할 개념이 평균 회귀입니다. 가격은 평균에서 너무 멀어지면 다시 중심선 쪽으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단에서는 매도, 하단에서는 매수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성질이 항상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추세가 강한 장에서는 가격이 평균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평균에서 멀어진 상태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상단이나 하단 터치만 볼 게 아니라 중심선 방향과 가격 이탈 정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밴드에 닿느냐가 아니라 그 장면이 반전인지 추세 지속인지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볼린저 밴드를 볼 때 가격이 상단에 있는지 하단에 있는지만 먼저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밴드 폭이 앞으로 움직임이 커질지 판단하는데 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밴드 폭을 보면 지금 시장이 조용히 힘을 모으는 구간인지 아니면 이미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한 구간인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잠잠하면 밴드는 바짝 붙습니다. 캔들 크기도 작아지고 가격도 좁은 범위 안에서 모여있게 됩니다. 반대로 급등이나 급락처럼 움직임이 커지면 밴드도 빠르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밴드 폭만 봐도 지금 시장이 압축 구간인지 확장 구간인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알아둘 개념이 스퀴즈와 벌지입니다. 스퀴즈는 말 그대로 강하게 쥐어짠 상태입니다. 볼린저 밴드에서는 밴드 폭이 매우 좁아진 상태를 뜻합니다. 시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가 바짝 붙고 캔들도 중심선 근처에 모여있고 움직임도 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답답해 보여도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구간을 더 유심히 봅니다. 조용한 구간 뒤에 큰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벌지는 부풀어 오른다, 팽창한다는 뜻입니다. 좁아져 있던 밴드가 바깥으로 넓게 벌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건 시장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실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눌려있던 힘이 한쪽으로 풀리기 시작하면 차트에서는 이런 벌지 구간이 나타납니다. 스퀴즈와 벌지는 따로 노는 개념이 아닙니다. 밴드는 계속 좁기만 하지도 않고 계속 넓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압축되던 구간 뒤에는 밴드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움직임이 잦아들면 다시 폭이 줄어듭니다. 이 과정이 시장에서 반복됩니다. 정리하면 스퀴즈는 방향이 나오기 전이 압축 구간이고 벌지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확장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벌어졌던 밴드 폭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움직임도 잠시 쉬어갈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존 볼린저가 만든 지표는 볼린저 밴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01년 출간한 책에서 볼린저 밴드 외에 두 가지 보조 지표를 함께 소개했는데 바로 BBW와 %B입니다. 왜 이런 지표를 따로 만들었을까요? 볼린저 밴드를 눈으로만 보면 애매한 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밴드 폭이 정말 충분히 좁아진 건지, 현재 가격이 상단에 가까운 건지, 아직 여유가 남아있는 건지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차트를 봐도 누군가는 스퀴즈라고 보고 누군가는 아직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가격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아직 상단까지 여유가 있다고 보고 누군가는 이미 많이 올라온 자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존 볼린저는 이런 애매함을 줄이기 위해 BBW와 %B를 만든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BBW는 밴드 폭을, %B는 가격 위치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눈대중이 아니라 수치로 확인하게 해주는 보조지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가 BBW입니다. BBW는 현재 볼린저 밴드 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차트만 보면 밴드가 좁아 보이는데 이게 정말 많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조금 줄어든 정도인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BBW를 같이 보면 밴드 폭이 계속 줄고 있는지 다시 넓어지기 시작했는지를 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BBW가 0.3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실전에서는 스퀴즈에 가까운 구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값이 계속 낮아지면 밴드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고 시장이 압축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BBW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 눌려있던 변동성이 풀리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BBW 숫자만 보지 말고 캔들이 힘있게 뻗고 있는지 거래량이 함께 실리는지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지표가 %B입니다. %B는 현재 가격이 볼린저 밴드 안에서 어디쯤에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눈으로만 보면 아직 상당 근처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이미 밴드 바깥까지 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B를 같이 보면
이런 위치를 숫자로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0.5를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0.5면 가격이 중심선 근처에 있다는 뜻입니다.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상단 밴드 쪽에 가깝고 1이면 상단 밴드에 닿은 상태입니다. 1을 넘으면 이미 상단 밴드 바깥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반대로 0에 가까워질수록 하단 밴드 쪽으로 내려간 상태이고 0이면 하단 밴드에 닿은 상태입니다. 0 아래로 내려가면 하단 밴드 아래까지 밀린 상태입니다. 다만 이 지표도 혼자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1을 넘었다고 해도 반드시 매도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0 아래로 내려갔다고 바로 매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한 추세에서는 바깥에 잠시 더 머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는 현재 가격이 밴드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숫자로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정리한 개념을 실제 차트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상단 밴드, 하단 밴드, 중심선이 한 화면에 함께 보여서 처음 보는 분들도 비교적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지표입니다. 가격이 지금 평균 대비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바로 보이죠. 그런데 실전에서는 오히려 이런 특징 때문에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밴드에 닿는 장면 자체를 곧바로 신호처럼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같은 터치라도 의미가 항상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겉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이후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상단과 하단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들어가는 지표로 보면 안 됩니다. 먼저 중심선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보고 밴드 폭이 줄어드는지 벌어지는지도 같이 확인해야겠죠. 그 다음 지금 나온 터치를 반전으로 봐야 할지 추세 지속으로 봐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거래량, 캔들 패턴, 필요하면 다른 보조지표까지 함께 보면서 확률을 높여야 합니다. 존 볼린저가 강조한 것도 결국 이 부분입니다. 밴드에 닿았다고 바로 반응하지 말고 그 뒤 가격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확인 신호를 보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조금 늦게 들어가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불필요한 진입을 줄일 수 있고 따라서 승률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온 장면이 반전의 신호인지 아니면 기존 방향이 이어지거나 더 강해지는 신호인지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실전 패턴도 전부 이 기준 위에서 보시면 됩니다. 반전 매매부터 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익숙해서 더 위험합니다. 상단에 닿으면 팔고 싶고 하단에 닿으면 사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전 매매는 무엇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 매매가 잘 맞는 자리는 중심선이 완만한 수평 형태로 움직이는 횡보 구간입니다. 박스권 안에서 중심선이 위나 아래로 기울지 않을 때는 상단이나 하단 터치를 새로운 추세 시작보다 평소 범위를 잠깐 벗어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단 밴드에 닿았다고 바로 매도하지 않습니다. 긴 꼬리나 하락 장악형처럼 위에서 밀리는 캔들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 확인이 끝난 뒤에 매도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밴드 밖으로 튀었던 캔들이 고점 위에 짧게 둡니다. 익절은 진입 이후 흐름을 살펴보면서 중심선 부근에서 먼저 일부를 정리하고 나머지는 반대편 밴드까지 보는 식으로 가져가다가 터치 시 전량 익절합니다. 결국 반전 매매의 핵심은 상단이나 하단에 닿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실제로 밀리거나 전환이 되는 신호를 확인한 뒤에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전 매매는 투 캔들 반전입니다. 단순 반전보다 더 빠르고 반전 신호도 더 분명하게 나오는 방식입니다. 존 볼린저도 중요하게 본 패턴인데 차트에 자주 나오고 확인만 제대로 되면 힘있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캔들이 밴드 바깥에서 강하게 마감되고 두 번째 캔들이 그 움직임을 이어가지 못한 채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겉으로는 돌파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 가격을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볼린저 밴드에서는 이런 장면을 헤드 페이크라고도 부릅니다. 농구에서 상대를 속이려고 한쪽으로 가는 척했다가 방향을 바꾸는 동작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차트에서는 한 방향으로 돌파가 나온 것처럼 보였다가 바로 반대로 꺾이는 가짜 돌파를 뜻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상단 밴드 바깥으로 강한 양봉이 먼저 나옵니다. 차트만 보면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캔들이 그 상승분을 밀어내고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상승하는 힘이 기대만큼 이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두 번째 캔들의 밴드 재진입이 확인된 뒤 매도 진입합니다. 손절은 첫 번째 캔들 고점 위에 짧게 두고 익절은 차트 흐름을 보다가 중심선에서 절반을 정리해서 수익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반대편 밴드 터치 시 수익 실현합니다. 결국 투 캔들 반전 매매는 캔들 두 개 모양을 외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밴드 바깥에서 한쪽 힘이 과하게 몰렸던 것이 바로 다음 캔들에서 그 힘이 꺾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심리 변화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반전형 패턴에서 마지막으로 볼 건 W 바닥과 M 천장입니다. 존 볼린저도 한국 강연에서 중요하게 짚었던 패턴이죠. 이 패턴의 핵심은 모양이 아니라 두 번째 시도의 힘입니다.
비슷한 가격대를 다시 찍더라도 볼린저 밴드에서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첫 번째 시도는 밴드 바깥에서, 두 번째 시도는 밴드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첫 번째 움직임은 평소 범위를 벗어날 만큼 강했고, 두 번째는 그만큼의 변동성을 다시 만들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W 바닥입니다. 가격이 한번 급하게 내려왔다가 반등하고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보다 낮으면 W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볼린저 밴드에서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높낮이보다 위치입니다. 첫 번째 저점은 하단 밴드 바깥, 두 번째 저점은 밴드 안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 하락은 다시 눌려보긴 했지만 첫 번째만큼 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비슷하거나 더 낮아도 밴드 기준으로는 아래 힘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때 %B 지표를 차트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B가 두 번째 저점이 더 높게 나오면 신호는 더 좋아집니다. 진입은 패턴이 완성된 뒤 중심선을 돌파하는 캔들 종가에서 매수 진입합니다. 손절은 중심선 아래 혹은 지금같이 중심선 근처일 경우 직전 저점 아래에 두고, 익절은 상단 밴드 터치 시 절반 익절로 수익을 확보합니다. 이번 매매의 경우 바로 다음 캔들에서 장대 양봉과 함께 상단 밴드를 터치하여 바로 절반 익절합니다. 이후 흐름을 지켜보면 본격적인 상승 추세 이후에 중심선 이탈하는 캔들 종가에서 전량 익절합니다. M 천장도 같습니다. 가격이 한번 강하게 올라간 뒤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위를 찌르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첫 번째 고점은 상단 밴드 바깥, 두 번째 고점은 밴드 안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두 번째 상승은 같은 가격권까지 올려놔도 첫 번째만큼 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B 역시 첫 번째 고점보다 두 번째 고점의 수치가 더 낮게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비슷한 고점처럼 보여도 밴드 기준으로는 상승의 힘이 줄어든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단기 고점이나 되돌림 가능성을 볼 때 유용합니다. 진입은 패턴이 완성된 뒤 중심선을 이탈하는 캔들 종가에서 매도합니다. 손절은 중심선 위나 직전 고점 위에 두고, 익절은 하단 밴드 터치 시 절반 익절하고 하락 추세가 마감되는 중심선 돌파 시 나머지 물량을 익절합니다. W 바닥과 M 천장에서 중요한 건 겉모양이 아니라 두 번째 시도의 강도입니다. 첫 번째는 밴드 바깥, 두 번째는 밴드 안에서 나와야 하고, %B도 이런 차이를 수치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추세가 꺾이는 자리가 아니라 가던 방향이 그대로 이어지거나 더 강해지는 패턴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밴드 타기입니다. 밴드 타기는 가격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이나 하단을 따라가며 강한 추세를 이어가는 현상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볼린저 밴드로 수익을 내는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차트를 보면 이런 자리는 특징이 분명합니다. 중심선이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 있고 캔들이 그 방향의 밴드 근처에 연속해서 붙어 움직입니다. 꼬리는 짧고 몸통은 비교적 탄탄하게 이어집니다. 결국 밴드 타기에서 중요한 건 상단과 하단 밴드를 천장과 바닥으로만 보지 않는 겁니다. 강한 추세에서는 밴드 터치가 반전 신호가 아니라 추세 지속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밴드 타기가 강한 추세에서 가격이 한쪽 밴드를 따라가는 현상이라면, 추세 추종 매매는 그 흐름 안에서 눌림이 나왔을 때 어디서 다시 붙을지를 정하는 실전 기준입니다. 무작정 늦게 따라붙는 게 아니라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잠깐 쉬어가는 구간을 확인한 뒤 다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먼저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 한동안 하락 조정이 이어집니다. 이때 가격이 중심선을 지키면서 다시 반등하는 양봉이 나오면 잠깐 쉬고 있던 추세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자리는 상승이 끝난 게 아니라 눌림 뒤에 재출발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B 보조지표를 통해 눌림이 중앙선 근처까지 진행되는지, 아니면 가격이 상단 쪽에 다시 붙는지를 숫자와 선의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등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중심선 살짝 아래로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선을 지킨다면 기존 추세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탈하면 단순 조정이 아니라 추세 약화까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익절은 이번 매매 역시 한 번에 끝내지 말고 나눠보겠습니다. 가격이 다시 상단 밴드를 터치하는 자리에서 일부를 수익 실현하고 남은 물량은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 보유하다가 이후 중심선을 이탈하면 정리합니다. 결국 추세 추종 매매의 핵심은 눌림이 나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눌림 뒤에도 기존 방향의 힘이 살아있는지를 중심선 지지로 확인하고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압축된 에너지가 한쪽으로 풀리는 자리를 노리는 스퀴즈 매매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다 보면 캔들이 작아지고 밴드도 점점 붙으면서 위아래로 크게 못 가는 답답한 구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힘이 안에서 쌓이는 자리입니다. 스퀴즈 매매는 이 압축 뒤에 나오는 강한 방향을 잡는 방식입니다. 스퀴즈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상단 밴드를 강하게 돌파하면 상승 추세, 하단 밴드를 힘있게 이탈하면 하락 추세의 시작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밴드가 좁아졌다고, 캔들이 살짝 튀어나왔다고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좋은 돌파는 특징이 분명합니다. 기존 캔들과 구분되는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나오고 종가가 돌파 방향에서 유지되고 거래량이 함께 붙고 밴드 폭도 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가짜 돌파는 순간적으로 밴드를 건드려도 종가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퀴즈 매매는 돌파를 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돌파가 유지됐는지까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스퀴즈 구간을 판단할 때 BBW가 도움이 됩니다. BBW를 같이 보면 지금 밴드 폭이 정말 낮은 수준인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BBW가 0.3 아래로 내려와 있으면 스퀴즈에 가까운 자리로 보는 경우가 많고 이후 BBW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면 눌려있던 변동성이 풀릴 준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먼저 BBW가 낮은 자리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장대 캔들이 거래량을 동반한 채 한쪽 밴드를 강하게 돌파하고 종가까지 그 힘을 유지하는지 봅니다. 이 조건이 확인되면 그 캔들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 진입합니다. 손절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강한 돌파가 맞다면 가격이 다시 중심선 반대편으로 쉽게 밀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익절은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 보유하다가 이후 가격이 중심선을 이탈하면 정리합니다. 결국 스퀴즈 매매의 핵심은 밴드가 좁아졌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압축 구간 확인, 종가 유지 확인, 거래량 확인, BBW 확장 확인까지 거친 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스퀴즈에서 자주 나오는 애매한 돌파를 꽤 많이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 정리와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까지 묶은 볼린저 밴드 총정리 자료는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볼린저 밴드 총정리라고 남겨주시고 고정 댓글이나 영상 하단 도보기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볼린저 밴드 총정리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PDF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승부사 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전적이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